컴퓨터와 막 쓰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뚝 하고 멈춰버린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완전 먹통될 때 있죠. 네, 아무리 터치해도 반응도 없고 스크롤도 안 먹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 물리적인 전원 버튼을 아주 꾹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까지 누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다시 로고 뜨면서 켜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스템이 엄청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인데 그런데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 건 정작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요? 네, 정보가 진짜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쉴 새 없이 돌아가다 못해 머릿속에 완전 과부하가 걸려버린 우리 뇌는 대체 어떻게 초기화해야 할까요? 우리 뒤통수에 리셋 버튼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뒤통수에 바트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의 여정에서는요. 단순히 여러분께 쉬어라 뭐 이런 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리적 정신적 한계를 확 돌파할 수 있는 완벽한 명상과 호흡의 기술적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 스펙트럼이 진짜 넓거든요. 그 최신 뇌과학 연구 논문부터 시작해서 오, 뇌과학까죠? 네, 그리고 원불교나 선불교의 전통 참선 지침서도 있고요. 기공수련 전문가들 강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기된 그 생체 전자기학 가설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와, 생체 전자기학이면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랑 의식을 연결하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좋네요. 오늘은 진짜 단순히 명상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마음 편해져요 이런 뻔한 이야기 절대 안 할 겁니다. 현대과학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멍 때리기의 강력한 효과부터 시작해서요. 네. 고대 수련법인 단전호흡이랑 참선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적,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천 년 된 신비주의를 최신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놀라운 시도까지 하나로 쫙 꿰볼 겁니다. 자, 그럼 뇌의 전원 버튼을 찾는 첫 번째 여정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 독일에서 엄청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다면서요? 네, 헬스조선 기사에 소개됐던 건데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코 무라야마 교수 팀 연구거든요. 이 연구팀이 성인 25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250명이요? 오, 꽤 균교가 크네요. 그렇죠. 한 집단은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유롭게 쉬게 했고요.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아는 휴식 방식이죠. 네, 저도 매일 그렇게 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단한테는 걷기도 안 되고 책 읽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서 그저 가만히 와, 잠깐만요. 어두운 방에서요? 네,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명상만 하도록 완전히 통제한 거예요. 20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요즘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뺏고 빈 방에 가둬두면 이거 거의 고문 수준 아닌가요? 몸 근질거려서 못 버틸 것 같은데. 맞아요. 참가자들도 처음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실험 끝나고 딱 측정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명상만 했던 집단이 네. 스마트폰 보면서 쉬었던 집단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랑 창의력, 심지어 자아 존중감까지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장소를 막 바꿔가면서 해봐도 결과는 똑같았고요. 진짜요? 아니, 잠깐만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뇌를 아까 말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요. 네, 한번 비유해 보시죠. 우리가 가만히 멍을 때리는 그 지루한 시간이 사실은 뇌 안에서 백그라운드에 켜져가지고 배터리 엄청 갉아먹고 있는 수많은 자잘한 앱들을 앱들을? 네, 그걸 싹 다 강제 종료하는 작업인 셈이네요. 그렇게 불필요한 캐시 메모리를 지우고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사실 우리는 보통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죄악시하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정보 과잉 시대에는 뇌가 진짜 창의적인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텅 빈 시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그 물리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증명되어 있거든요. 2001년에 뇌과학자인 마커스 라이클 박사가 발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DMN이라는 뇌신경망이 있어요. DMN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외부 작업에 막 고도로 집중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오히려 이 DMN이 활동을 딱 멈춥니다. 집중할 때는 꺼진다고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스위치가 켜지면서 엄청 맹렬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뭔가 집중할 때는 꺼지고 쉴 때는 켜진다. 약간 그 야간 경비용 같은 느낌이네요. 다 퇴근해야 순찰 도는 것처럼. 스스로를 막 씻어내고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죠.
이 DMN이 켜져 있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들어온 파편화된 정보들을 막 분류하고 쓸데없는 기억은 다 삭제하고 아, 쓰레기통 비우기처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서로 막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생물학적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DMN이 알아서 뇌를 리셋해준다니 진짜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일문이죠? 인간이 그냥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치유나 창의력 향상 효과가 있다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몸과 마음을 연구해온 고대인들이 이걸 그냥 멍 때리기로만 두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더 발전시켰겠죠? 네, 이 뇌의 초기화 에너지를 막 극대화하려고 뭔가 더 치열하고 엄청 체계적인 훈련법을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대 수련가들은 뇌를 넘어서서 몸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그 동양 수련의 핵심 코어인 단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단전이요? 네, 오늘 저희가 국악연구원 자료랑 전통 명상 문헌들을 쭉 분석해 봤는데 우리 몸에는 단순히 배 쪽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엄청 중요한 에너지 코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저 예전에 약간 요가나 무술 기초 배울 때 보통 단전이 힘줘라 하면 무조건 그 배꼽 아랫배만 얘기했거든요. 세 개나 있다고요? 네, 세 개입니다. 위치랑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역할이 아예 다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양 눈썹 사이, 우리가 흔히 미간이라고 부르는 인당혈 부위에 있는 게 상단전인데 여기는 직관력이나 영감, 영적인 통찰 이런 걸 담당합니다. 아, 약간 제3의 눈 같은 위치네요. 그럼 중단전은요? 중단전은 가슴 정중앙에 있는 단중혈 부위예요. 이곳은 사랑, 공감, 그리고 분노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감정 컨트롤 타워군요. 그럼 마지막 하단전은 우리가 아는 그곳인가요? 네, 배꼽 밑으로 한 10cm 지점, 기해열 부위가 바로 하단전이에요. 이곳이 우리 몸의 물리적 에너지, 신체적 균형,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코어 안정성을 딱 잡아주는 베이스 캠프인 거죠. 오, 현대 스포츠 의학에서 말하는 그 파워존이나 코어 근육, 무게중심이랑 거의 똑같은 위치네요. 맞아요. 완벽히 일치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 하단전이라는 물리적 베이스 캠프를 먼저 엄청 튼튼하게 활성화시켜야 뇌든 감정이든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걸 활성화하는 그 구체적인 기술이 뭔가요? 그 기술의 정수가 바로 단전호흡입니다.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이걸 단전주라고도 부르거든요. 의식을 단전에 오롯이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아, 단전이 머문다 해서 단전주. 네, 우리가 평소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가슴으로 되게 얕고 빠르게 흉식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전 호흡은 아랫배를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완전히 넘어선 진화된 형태의 에너지 호흡법이에요. 복식 호흡의 진화형이요? 네, 그 전통 참선사전에 기록된 송담 스님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보면 디테일이 진짜 엄청납니다. 오, 스님이 직접 남기신 호흡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자칫 좀 따라해 볼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주 체계적인데요.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한 3초 정도 천천히 마십니다.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폐활량을 100% 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꽉 안 채워요? 네, 한 80% 정도만 여유 있게 마신 상태에서 딱 멈춰야 합니다. 그 상태로 3초간 정지하는 거죠. 들이마시고 멈춘다. 그리고 다시 4초에서 5초간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아주 홀쭉하게 밀어 넣는 거예요. 아참, 위가 꽉 차 있으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방해하니까 반드시 식후 2시간 이후에 하라고 엄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아주 길게 내쉬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필라테스나 흔한 복식 호흡 강좌에서 듣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배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약간 그런 물리적 운동 아닌가요? 겉보기엔 진짜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원불교 신문 기록이랑 송담 스님 법문을 이렇게 교차로 분석해 보면요. 일반 복식 호흡이랑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의 의식을 어디에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송담 스님이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하시거든요. 경고를요?
어떤? 만약 우리가 코로 숨을 마셔서 그 숨이 목을 지나고 가슴을 거쳐서 배로 쑥 내려간다고 상상하잖아요. 그럼 열이면 열, 다 기운이 오목가슴쯤에서 턱 막혀가지고 엄청 답답해지고 병이 난다고요. 오, 잠깐만요.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예전에 막 긴장 풀겠다고 숨 크게 마셨는데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막 돌덩이 얹은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경험해 보셨군요. 네,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그럼 대체 숨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야 합니까? 코가 아니면 이게 고도의 시각화 기술이 필요한데요. 코로 숨을 쉰다는 그 물리적 감각은 아예 잊어버리셔야 해요. 코를 잊어라. 대신 맑은 기운이 엉덩이 뒤쪽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척추선을 타고 직선으로 쭉 밀고 올라와서 아랫배로 쑥 들어온다. 이렇게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와,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등 뒤로 들어온다고요? 네, 숨을 내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있는 탁한 기운이 다시 그 척추길에 따라서 등 뒤로 쫙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죠. 등 뒤로 들어와서 등 뒤로 나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산소 교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호흡의 물리적 경로를 완벽하게 등 뒤로 일치시켜가지고 그 앞가슴 쪽에 있는 감정적 저항을 싹 우회하는 엄청난 고도의 테크닉인 거예요. 와, 가슴을 아예 안 거치니까 막힐 일도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서운 게요. 네,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까지 기운의 길을 인위적으로 막 조절하는 강력한 기술이면 잘못했을 때 부작용도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헬스장에서 막 무거운 역기 잘못 들면 허리 디스크 확 터지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요. 아, 엄청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단전 호흡에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목숨까지요? 네, 전통 수련계에서는 이걸 상기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자 그대로 기운이 위로 팍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병입니다. 기운이 거꾸로 솟구친다고요? 네, 유튜브 신비한 지식 채널에 나오는 기공 전문가 강연이나 참선 사전 기록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오는데요. 호흡을 막 억지로 길게 참으려고 하거나 하단 전에 억지로 무리하게 힘을 쥐어 짜잖아요. 네, 힘을 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라앉아야 할 그 에너지가 압력을 못 이기고 뇌 쪽으로 역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뇌로 역류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몸에 어떤 증상이 오길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일단 극심한 두통이 오고요. 안압이 팍 상승해서 눈이 막 충혈됩니다. 근데 상태가 더 악화되면 머리 전체에 막 붉은 부스럼이 나고 심지어 코나 입, 귀로 피가 툭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나온다고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기가 완전히 엉켜서 신경계가 망가지는 거니까요. 심지어 참선 사전 보면 옛날 수련자들이 이 상기병 고치려고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는 그 요령법까지 민간요법으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만, 자기 소변을 마신다고요? 세상에, 아니 명상 좀 잘해보려다가 소변까지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 번 걸리면 약도 없고 치료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무서운 부작용이라는 뜻이죠. 와, 저는 단전호흡이 그냥 호흡근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신체 훈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기운이 엉키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숨 좀 세게 참았다고 피가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바로 그 지점이 단전 호흡의 진짜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이 상기병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놀랍게도 호흡 기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 있어요. 마음가짐이요. 네, 동양 의학 관점에서는요, 과도한 분노나 걱정, 근심,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통로를 아주 꽉 막아버린다고 보거든요. 아, 감정이 길을 막는다. 그렇죠. 도로가 완전히 통제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억지로 엑셀을 밟으면서 호흡을 막 밀어 넣으니까 그 압력이 가장 약한 위쪽, 즉 머리 쪽으로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척추 호흡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네. 내 마음에 막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기운이 내려갈 고속도로 자체가 바리케이드로 막혀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몸을 닫아버리는 거죠. 와, 진짜 놀랍네요. 결국 물리적으로 숨을 막 쉬기 전에 이 막힌 길부터 시원하게 뚫어야 할 텐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신비한 지식 강연자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솔루션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오, 어떤 건가요? 호흡을 딱 시작할 때
자신의 하단전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비옥한 옥토, 그러니까 밭이라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아랫배를 밭이라고 상상해라. 네, 그리고 그 밭에다가 미움이나 불안, 남에 대한 원망 대신에 감사와 평온의 씨앗을 정성껏 심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아, 감사와 평온의 씨앗이요? 맞아요. 이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감정 컨트롤이 그 물리적인 호흡 기술이랑 딱 결합될 때, 그때 비로소 몸에 막힌 문들이 스르르 열린다는 거죠.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이 습관을 들이면 한 달 뒤에는 탁했던 안색이 맑아지고요. 3달 뒤에는 호흡이 깊어져서 목소리에 단단한 힘이 실리고요. 1년 뒤엔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 기운이 참 맑아졌다, 이거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은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호흡이랑 감정 컨트롤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체 시스템이었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스리고 감정의 밭을 읽어서 상기병 같은 부작용 위험도 무사히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초반에 말했던 뇌의 DMN도 아주 깨끗하게 리셋됐겠죠?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갖춘 셈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깨끗해진 시스템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고대인들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안 멈췄죠. 몸이랑 감정의 파도를 싹 가라앉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식의 아주 깊은 심연으로 다이빙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의식의 심연으로요? 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사선, 즉 4가지 깊은 선정의 세계가 바로 그 무대예요. 위키백과가랑 참선사전을 보면 이 의식의 진화 단계가 엄청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4가지 관문 같은 건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초선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나 복잡한 마음을 떠나면서 생기는 막 환희와 기쁨의 상태죠. 근데 아직은 거친 생각, 즉 심이랑 그걸 유지하려는 분별력, 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 거친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 비유하자면 엄청 시끄러운 파티장으로 막 빠져나와가지고 조용한 방에 딱 들어온 직후의 느낌이겠네요. 되게 좋은 비유네요. 조용해서 기쁘긴 한데 여전히 머릿속엔 울먹소리 막 윙윙거리는 상태. 딱 그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네, 그곳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제2선에 다다릅니다. 여기서는 남아있던 그 미세한 생각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마음이 맑아지면서 깊은 우물 같은 내면의 희열만 오롯이 남게 돼요. 아, 희열만 남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희열조차도 일종의 감정적 동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제3선에 이르면 그 들뜨는 희열마저도 스르르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희열마저 가라앉으면 뭐가 남죠? 오직 고요하고 잔잔한 아주 뛰어난 행복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환희도 버리고 희열도 버리고 잔잔한 행복감만 남는다. 그럼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대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 행복감마저도 다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마침내 도달하는 그 궁극의 제4선을 사념정정지라고 부르거든요. 사념정정지. 네, 이 경지는 세속의 괴로움은 당연하고 앞선 단계에서 느꼈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라는 감각 자체를 완벽하게 초월해버린 상태입니다.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평온, 그리고 오직 관찰하는 대상과 내 의식이 완벽하게 하나로 탁 합쳐지는 고도의 집중 상태,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만이 텅 빈 우주처럼 남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진짜.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까는 과정 같아요. 아, 양파 껍질. 네, 처음엔 그 거친 생각과 욕망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은 얕은 기쁨이라는 껍질을 또 벗기고 마지막엔 행복감이라는 가장 얇은 껍질마저 다 벗겨내서 네. 마침내 그 중심에 있는 텅 비어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온, 제4선에 도달하니까요. 근데요, 이론은 너무 아름다운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맞아요. 현실적으로 평범한 인간의 뇌가 이 깊은 상태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나요? 혼자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행복을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서 선불교가 수천 년간 날카롭게 벼려온 가장 실전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두예요. 화두요? 수많은 화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참선사전에서 송담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인간 의식의 뿌리를 마구 흔드는 근원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이먹고입니다. 이목고, 약간 사투리 같기도 한데 한자로는 뭐라고 하죠? 시산마라고도 해요.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기뻐하고 성낼 줄 아는 이 고깃덩어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관절 무엇이냐라고 끊임없이 내면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아,
내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군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질문만 막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보면요. 네, 한번 해보시죠. 아마 1분도 안 돼서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나는 방송인이지. 오늘 저녁 수시 먹을까? 내일 원고 마감 어쩌지? 막 이러면서요. 머릿속에 팝업창 막 뜬 것처럼 난리가 날 텐데 그럴 땐 이 잡념들이랑 막 치열하게 싸워서 쫓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대목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송담스님은 절대 억지로 잡념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그저 이먹고라는 이 알 수 없는 의심, 전문 용어로 의단이라는 응어리 하나만을 묵묵히 관조하라는 거예요. 관조를 해라. 만약 잡생각이 떠오르면 잡생각이 났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되 그걸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마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두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잡념과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둔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이목고라는 짧은 질문이 약간 일종의 무한루프 명령어 같거든요. 무한루프 명령어? 번역이 재밌네요. 네, 우리 뇌는 사실 가만히 두면 과거로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런 잡념 프로세스를 미친 듯이 막 돌리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쉴 새 없이 돌아가죠. 근데 거기에 나란 무엇인가? 라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절대 답을 낼 수 없는 근원적인 오류 코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엄청 당황해서 다른 잡념 프로세스를 싹 다 강제로 멈추고 오직 이 풀 수 없는 의심 하나에만 연산 능력을 100% 쏟아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이십니다. 정확해요. 일상적인 논리나 지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에 뇌의 기존 패턴에 락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락이 걸린다. 네, 그 알 수 없는 의심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 의식이 오직 그 의문 하나로 꽉 차오르는 팽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선사들은 이 의심의 덩어리가 극도로 막 응축되다가 어느 순간 빅뱅처럼 탁 하고 폭발할 때 네, 비로소 1700개의 복잡한 공안을 단숨에 꿰뚫고 본래의 진정한 자신과 조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와, 진짜 압도적인 여정이네요. DMN을 리셋해서 하드웨어를 딱 비우고 척추로 호흡을 내리면서 감정의 밭을 긍정으로 싹 일구고 마지막엔 이못고라는 치명적인 명령으로 뇌 프로세스를 딱 멈춰 세워서 절대 평온에 도달한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너무너무 장엄한데 결국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개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남들은 알 수 없는 경험이죠. 아까 그 튜빙겐 대학교 연구팀이 멍때리기의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로 딱 증명한 것처럼 이런 깊고 신비로운 수련의 주관적 경험들도 현대과학이 객관적으로 막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과학계에서 바로 그 대담한 작업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청와당 인체전자성 연구회의 블로그에 소개된 EM의식 통합 모델, 줄여서 ECM이라고 하는데요. ECM. 네, 이 모델을 보면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수천 년간 전해진 명상가들의 그 신비로운 은유를 세 가지의 과학적 축으로 번역해내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축이요? 아니 그 막연한 깨달음을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매칭을 한다는 건가요? 첫 번째는 생체 EM 축입니다. 이건 뇌파 검사하는 EEG나 심전도, ECG, 피부 전도도 같은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데이터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수치들. 두 번째는 신체 내부 감각 축인데 호흡의 깊이나 심장 맥동, 체온 변화 같은 수행자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쭉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의식장 축이에요. 이건 몰입감이나 공간이 막 확장되는 느낌, 무아지경 같은 주관적 현상학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관찰을 한다. 아까 저희가 단전호흡 얘기할 때 하단전이 막 따뜻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진짜 측정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단전이 뜨거워지며 기운이 돕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고를 할 때 네. 연구진은 열화선 카메라를 써서 진짜 실제 복부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심박변이도 수치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딱 매칭을 하는 겁니다. 와,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되는군요. 네, 또 수행자가 제4선에 들어가서 내 의식이 우주로 확정됩니다. 이런 무아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순간 전두엽이랑 두정엽의 뇌파가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즉 하나의 파동으로 쫙 일치하는지를 실험으로 증명해내는 시기죠. 와, 결국 과학자들이 그 명상가들의 막 은유적이고 시적인 언어를 차가운 데이터로 쫙 번역하는 일종의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아요. 사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하단전의 기운은 체온 상승이랑 자율신경 지표로, 무아지경의 황홀함은 뇌파 동기화 현상으로 매칭하는 거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비판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걸까요? 아무리 뇌파를 막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한들 과학이 과연 인간 의식의 본질 그 자체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슬퍼서 펑펑 울 때 눈물의 화학적 나트륨 성분을 다 분석한다고 해서 아, 나트륨 분석. 네, 그렇다고 인간이 느끼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와, 너무 예리한 지적이세요. 정확하게 그 지점이 현재 과학이 맞닥뜨린 그리고 ECRCM 모델 연구자들 스스로도 딱 인정하고 있는 명확한 한계입니다. 아, 한계로 인정하는군요. 뇌파가 특정 패턴으로 변했기 때문에 명상의 깊은 상태에 빠진 건지 아니면 명상에 엄청 깊게 몰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파가 그렇게 변한 건지 선후 인과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거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무아지경에서 느끼는 그 주관적 경험의 질감, 철학용어로 퀄리아라고 부르는 그 고유한 체감 자체를 기계가 완벽히 측정해서 재현할 수는 없죠. 생물학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CIM 모델이 갖는 실용적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관적이고 되게 모호해서 소수만 접근할 수 있었던 전통 수련이 이제 정량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 모델이 더 발전하면 현재 스마트워치가 단순히 심박수나 재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PTSD 환자들한테 지금 뇌파가 불안정하니까 호흡을 5초로 늦추고 의식을 하단전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엄청 실용적인 웨어러블 기기로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현대인 일상 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우리 일상을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쫙 꿰어보겠습니다. 명상이랑 호흡은 바쁜 현대인들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있는 그런 단순한 휴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DMN이 쫙 활성화돼서 뇌를 리셋하는 뇌의 과학적 현상에서 출발했죠. 네, 하드웨어로 재부팅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단전을 탁 깨우고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정교한 호흡을 통해서 상기병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경계하며 내면에 감사함을 심는 엄청 강력한 물리적, 감정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이목고라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거친 잡념을 멈춰 세우고 제4선의 절대 평온으로 나아가는 실로 고도로 체계화된 인간 개조 테크놀로지였어요. 네. 단순한 힐링을 넘어서 인간의 뇌, 신경계, 감정, 그리고 의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싹 재설계하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발칙하고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ECIM 모델 같은 뇌과학 기술이 막 극도로 발전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상상해보죠. 만약 미래의 어떤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 뇌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딱 주어서 10년 동안 막 면벽 수행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제4선의 절대 평온 상태나 그 이목고를 깨우친 순간에 완벽한 뇌파를 딱 1초 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철학적으로 대단히 도발적인 사고 실험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막 뼈를 깎는 참선이랑 고통, 내면의 싸움 끝에 얻어낸 깨달음의 뇌파, 그리고 과학이 스위치를 탁 켜서 1초 만에 인공적으로 복제해낸 똑같은 형태의 뇌파. 과연 이 둘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뇌파 수치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볼 문제네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진짜 나는 어느 쪽에 존재할지, 그리고 버튼 하나로 팍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우리 인간 의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